4월 웹진 CN의 커버 스토리는 해양과학입니다. 해양과학 중에서도 수중 탐사 로봇 그리고 잠수정을 소재로 담았습니다. 심해 5,043m까지 내려가신, 그리고 국내에서는 가장 깊이 들어가신 기록을 갖고 계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김웅섭 원장님,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5,043m 수심 내려가시는 국내에서 좀 유일무이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이고 또 어떤 바다에서 그렇게 하셨는지. 심해 유인잠 수정을 타고 들어갔던 게 2004년이니까요. 지금부터 18년 전인가요? 네. 제가 한창 나이 때였습니다. 그걸로 내려가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기압이나 이런 어떤 저항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건데, 실제로 내려가시는 건 어떠했습니까? 사실 밑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우리가 압력이 그렇게 변하는 거를 느낄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면 전혀 위험하지는 않습니까? 뭐 심해 내려가다 보면 만에 하나 거기서 이제 사고가 나면 그럼 뭐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위험성은 항상 상존하기는 합니다. 이 현장에서 탐사를 하는 해양과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모험심, 탐험심 이런 것들은 갖고 있거든요. 물론 저도 살짝 내려가기 전에는 긴장도 되고 이게 뭐를 유서에다 써놔야지 그런 생각도 했지만, 실제로 내려가면서 이제 체험을 하고 나중에 내려가서 심해 환경을 보면서 이렇게 탐사를 할 때 사실은 그 신비함에 뭐 무섭다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내려가는데도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릴 테고, 그렇죠. 그걸로 또 올라올 때도 시간이 걸릴 테고, 또 거기 현장에서 또 보내는 시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과연 한 몇 시간 정도를 이용을 하셨고, 내려가셔서 정말 왜 내려가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00m 내려가는데 한 2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에 한 2km 정도 간 거죠. 우리가 보통 뭐 1시간에 걸어가면은 4km 정도 가니까 사람이 걷는 속도의 한 절반 정도 속도로 내려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5시간 동안 이제 밑에서 뭐 생물 탐사라든지 아니면은 거기 있는 이제 심해저 광물 자원 이런 탐사도 하고 몇 가지 실험, 뭐 저층 해류라든지 또 거기 사는 미생물 채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요. 올라올 때는 이제 1시간 반씩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갈 때보다는 좀 빨리 올라온 셈이죠. 그리고 당시에 이제 갔던 목적은, 제가 갔던 데는 이제 심해저 평원인데 여기에는 망간 단괴라는 우리가 재련을 하면 여러 가지 금속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광물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이제 분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그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채광을 할 때 과연 환경이 어떤 영향을 받을 건지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조사하는 일환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다에 대해서 사실은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데, 한 빛이 바다 속에서 한 200m 정도만 내려가도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깜깜해집니다. 과학적으로는 한 1000m, 수심 1000m 이하를 무광청이라고 하고요. 그 사이 200m에서 한 1000m까지를 박광청이라 해가지고 아주 빛이 거의 없다는 정도의 어떤 청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5,043m 같으면은 무광청이 1000m에서도 한참 내려갑니다. 그럼 과연 아무도 안 보일 건데, 거기서 어떻게 그런 망간 단계를 탐사하고 하셨는지 궁금하시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떤지. 이제 아무도 안 보이죠? 해양과학자가 다 되셨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네, 사실 5,000m면은 이거는 뭐 빛이 전혀 없는 그런 암흑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작업을 하려면은 빛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잠수정에는 이 조명등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도달을 해서 탐사를 하게 되면 조명등을 켜면은 주위가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물속에서 빛이 금세 흡수가 돼가지고 잠수정 주변에 뭐 한 10여 미터 이 정도는 우리가
그 조명등을 켜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내려갈 때 정말 깜깜하기만 한 게 아니고 그 은하수처럼 반짝반짝하는 불빛도 보인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겁니까? 한 뭐 1000m 정도 내려가면은 완전히 이제 암흑의 세계가 됩니다. 근데 과연 아무 빛도 없을까? 사실은 거기에도 이제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심해에 사는 생물들 중에는 자기가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러니까 발광하는 이런 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수정을 타고 뭐 전원을 아끼기 위해서 조명이랑 다 끄고 이렇게 쭉 내려갈 때 현창 밖을 내다보면 가끔 이제 뭐 코발트 불빛을 내는 그런 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깜빡깜빡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생물들이 내는 그런 빛은 심해에 들어가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잠수정이 과연 어떤 것이고 그리고 그 국내 기술이나 국내의 어떤 보유 수준은 어느 정도 되고 해외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깊이 내려가는지 그 전반에 대해서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제 용도에 따라 가지고 이제 뭐그 군사용, 뭐 산업용, 뭐 과학용 이렇게 되는 텐데 특히 그 과학용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그 어느 정도 지금 보유가 되고 있으면 실제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에 그 해양 250이라는 그러니까 250m까지 들어갈 수 있는 유인 잠수정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지금 여기 해양박물관 앞에 국립해양박물관 국립 부산에 그 해양박물관 앞에 이제 전시가 돼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한 두 차례 심해 유인 잠수정 개발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번번이 사실은 건조로까지 이어지질 못해서 심해 유인 잠수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없는. 지금 그러면은 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도 저희도 심해 잠수정이 없습니까? 유인 잠수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인 잠수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뭐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에서 쭉 그동안 해서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6,000m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제 해미레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자율운항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인 잠수정이 없는 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죠. 유인 잠수정을 개발하는데 그 아무래도 예산이 좀 많이 들죠. 그렇죠. 얼마나 듭니까? 그리고 실제로 정부에다가 필요성을 갖다 요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무산됐는지. 이게 비용이 약 한 1,000억이 좀 더 드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개발하고 건조하고 하는데 그런 비용이 많이 들면 우리가 예산 타당성이 있는지 하는 거를 이제 거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기술성은 뭐 저기 검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성이나 이런 거는 그 돈을 들였을 때 만들어진 게 얼마나 그 경제성이 있느냐 하는 그 문턱은 이제 넘지를 못했습니다.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많은 미래학자들이 이 인류의 미래가 바다에 달려 있다. 바다는 우리 인류가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온갖 자원들을 다 가지고 있는 보물창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바다에 있는 자원들을 누가 더 잘 개발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사실 그 나라의 이 미래가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텐데요. 해양과학 기술이 그동안에 그렇게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잠자고 있는 자원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개발을 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과학기술, 장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에 미래 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죠. 그런 게 없으면. 정부에서 해양과학에 좀 어떤 관심을 좀 더 표명해야 되는지 그리고 심해 잠수정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서 지금 한국의 해양과학이 국제적으로는 위상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있습니까? 그간 약 이제 50년 동안 지금 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키오스트의 현황을 보면
이제 부산에 본원이 있고요. 거제도에 남해연구소가 있습니다. 경상북도 울진에 동해연구소가 있고요. 제주도에 이제 제주연구소, 그리고 울릉도에 울릉도 독도 기지, 주로 이제 독도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요. 진도에는 저희들이 또 조류 발전을 하는 그런 시설이 있고요. 통영에는 해양 생물자원 하는 그런 또 해상 연구 시설이 있습니다. 포항에는 수중 로봇을 하는 시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부설 연구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부설 극지 연구소가 있고요. 남극에 이제 세종기지하고 장보고기지 두 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 북극의 다산기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짧은 역사에 우리가 우리나라 주변 바다는 물론 지금 뭐 태평양이나 인도양 탐사를 하고 있고요. 멀리는 북극과 남극까지 우리의 이제 해양과학 기술력이 다 확장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대한민국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 선박 분야에서는 뭐 1, 2위를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대전에 또 부설 선박 해양 플랜트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직원이 약 한 2,000명 가까이 되고요. 대한민국의 해양 관련되는 이 과학 기술을 사실 끌고 나가는 기관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한 해 예산이 한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지금 부설기관까지 합하면 한 4,5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예산이 대부분 저희들은 배가 이제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배가 나가서 하루에 이렇게 움직일 때 우스갯소리로 저희가 그럽니다. 이 프로펠러 한 번 돌을 때마다 10,000원짜리 한 장이 나간다. 해양과학을 연구하는 기관이 국제기관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하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저희가 73년도에 키스트 부설로 생겼을 때는 수산 쪽을 제외하고는 이제 유일한 그런 해양과학 기술을 하는 그런 기관이었었는데, 지금은 조금 이렇게 세분화돼 가지고 좀 많이 나눠지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해양과학 기술은 책임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해양과학이 이제 국제적인 어떤 위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뭐 수치로 이렇게 명확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나름대로 이제 평가를 한다면은 아무래도 미국이나 중국이 앞설 거 아닙니까? 사실 중국이 우리보다 뒤에 있었는데 최근에 해양물기로 우리보다 앞선 모양새고요. 몇 위 정도 이렇게 좀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저희들이 평가할 때는 한 6, 7위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해양과학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이제 국제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구 보면은 바다가 71%고 육지가 29%잖아요. 그 바다 퍼센트만큼만 지원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웅수 공장님 감사합니다. 많은 이야기 또 다음 기회도 듣기로 하고요. 오늘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해양과학의 중요성은 국민 누구나 다 느끼겠지만은 실제 산업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고, 특히 심해의 자원 탐사는 우리 산업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성이란 결국 미래 가치인데 그 미래 가치를 좀 더 높게 평가해서 최소한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세계 6, 7위의 해양과학 강국이라면은 당연히 심해잠수정을 자체적으로 확보해가지고 탐사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정부에서도 많은 좀 관심 가져주시고, 특히 이번에 이제 새 정부 들어서게 되면은 과학에 많은 투자가 있겠지만은 해양과학에 또 더 많은 관심을 좀